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설에 대해서 얘기도 해볼 거고요. 오늘은 5가지 총 방금 막 볼리비아 경기를 보고 왔는데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경기력이 어땠다 뭐 이런 것보다는 5가지 토픽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토픽은 해설부터 할게요.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김문환과 홍철 양쪽 윙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스트라이커 지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의성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해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선수들에게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해설을 제가 오늘 들으면서 뭐 나쁘다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해설을 들으면서 막 해설이 엄청 안 좋다,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거라기보다는 해설이 너무 손흥민만 칭찬한다, 해설에서 손흥민 선수를 너무 띄워준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본인 나라들만의 에이스들이 있고 슈퍼스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에이스와 슈퍼스타들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냥 그 에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보기 어려워요. 이런 경기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경기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체적인 팀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인데, 해설이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해설의 중심은 손흥민과 아이들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서태지 얘기만 하듯이 우리 국가대표팀의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과 드디어 선수들의 조합이 조금은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아까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아까 같은 경우 우리가 카운터택 상황이 나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다를 보여줬어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치다를 보여주고 쫙 이렇게 돌아뛰면서 게라스 베일 느낌을 내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카운터택을 가져갔으니까 흥분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손흥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손흥민이 가져갔던 선택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이승훈과 혹은 황의조 선수가 2명이 보여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냥 왼발로 크로스만 올려줬으면 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경우였는데, 그럴 때 그 치고 달리고 나간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충분히 바로 크로스를 올리면 우리가 또 다른 득점을 가져갈 수 있던 경우에 그냥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하려다가 공을 뺏겼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그냥 그 치고 달린 이야기만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아쉬웠어요. 손흥민이 치고 달리고 해서 정말 좋은 그림 만들어준 건 좋다 그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해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 이야기들도 다 들어보면 경기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와 선수들의 조합이 잘 맞기 시작했다, 어느 경기보다 이 선수들의 조합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이야기가 손흥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부담감을 더 높여줄 수 있고, 팬들이 기대하는 손흥민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본인이 뭔가를 더 국가대표만 오면 하고 싶다는 이런 영향을 많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의 손흥민이 있을 때는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케인이 있고, 케인이 모든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선수들이 주로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약간 섭에 빠져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손흥민이 이런 조명을 받게 되는데, 손흥민이 조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대표팀에서는 모든 게 손흥민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너무 많이 되면서 약간의 네거티브 심리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에이스라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에이스가 되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에이스인 건 맞습니다. 허나 손흥민이 에이스인 건 누구나 알지만 해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해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에이스가 손흥민이지 손흥민과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좀 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또 이 영상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손흥민 또 싫어한다는 말 나올까봐 무섭네요. 저는 절대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게 되면 사인 받을 거예요. 싫어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예, 존경하는데 너무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제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와서 조금 저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해외에서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를 하게 되면 다 국내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경기 그렇게 뛰고 장기간을 뛰고 한국을 와서 또 뛰다 보니까 피로함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경기력이 가끔은 좋을 수가 없고 본인이 그 피로함을 이기면서 뛰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올해 전 포지션을 통틀어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예요. 오늘 경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2018, 2019년도에 총 50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그 시즌 동안 50경기를 뛰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50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현재 피로할 상태인데 그리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뛸 때 저는 피로하기 때문에 본인의 100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진짜 대표팀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친선 경기를 할 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김문환 그리고 홍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문환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이용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에는 분명히 세대교체를 당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월드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나와줘서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어요. 비교적으로 상대가 좋고 나쁘고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 상대든 못하는 상대든 그 상대로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가 강하다 약하다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팀한테도 우리가 압살을 할 수 있으면 잘하는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팀한테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팀한테도 똑같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문환 선수가 일단 첫 번째로 잘해주는 건 뭐냐? 볼 키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이 좋아. 이게 중요해.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에서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융통적인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라인에 걸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조금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라이트 백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게 김문환 선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환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해줘야 되는 거는 크로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그 크로스의 질이라든가 선택을 조금만 잘해주면 저는 김문환 선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사이드 윙어와의 그런 호흡만 잘 맞출 수 있으면서 김문환이 오버랩도 오버랩이지만 언더랩을 조금만 더 활용해주고 이 김문환이 이렇게 언더랩을 나갈 때 스트라이커가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빠져주면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문환이 앞으로 국가대표 오른쪽 백을 큰 부상이 없는 이상은 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제가 가장 김문환 선수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 혹은 김문환 선수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김문환 선수가 현재 부산 아이파크 K2에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굉장히 잘 뛰어줬는데 김문환 선수가 현재 군면제까지 받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에 K1으로 승격을 하든지 간에 혹은 이적을 하거나 다른 해외라든가 혹은 J리그 다른 팀으로 나가는 기회가 왔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환 선수가 다른 팀에 저는 이제 이적을 하거나 부상과 함께 얼른 승격을 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리그에 들어가서 더 많이 뛰는 게 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큰 얘기를 할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로버트슨 같은 느낌을 많이 줬어요. 네, 로버트슨. 그래서 저희 현재 벤투호에서 보여주는 이 전술에서는 첫 번째로 윙백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입니다. 스피드와 체력만 있으면 돼요. 크로스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더라도 스피드와 체력만 좋아서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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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키걸 이것만 잘해줘도 우리 인사이드 윙어들과 스트라이커들이 공간이 더 많이 생기면서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풀백이 요것만 굉장히 잘해줘도 우리 대표팀이 훨씬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 달라고 하면서 어그로만 잘 끌어줘도 안에 있는 선수들이 더 공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줘도 반은 가는 건데 오늘 홍철 선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해줬고 김문환 선수도 그걸 굉장히 잘해줘서 양쪽 풀백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해줬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지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지동원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항상 좀 많이 안타까웠고 지동원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몸 자체가 완전히 100% 정상 컨디션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동원 선수도 이제 독일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행을 통한 경기를 잘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팀이라는 거는 뭐 그걸 다 감안하면서 뛰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지동원 선수는 그냥 뭔가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피지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서 피지컬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빨라가지고 뒷공간을 잘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계 플레이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지동원 선수는 그냥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트라이커에는 지동원보다는 황의조 선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황의조 선수가 더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황의조 선수는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스트라이커는 제 생각에는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찬스가 났을 때 시원하게 때린다는 거 혹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시원하게 들어가주면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황의조 선수는 많이 나왔어요. 짧은 시간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동원 선수는 조금 아쉬웠다는 거. 그리고 뭔가 스피드 변화 이런 면에서도 황의조 선수는 빠른 편은 아니지만 스피드 변화가 잘 보이지만 지동원 선수는 뭔가 밋밋한 스피드였다는 거라는 걸 좀 말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롬비아전에는 황의조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우 선수의 주전 기용이 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인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아시안게임 때부터 말을 했어요. 아시안게임 때부터 항상 얘기해둔 게 황인범 선수가 공을 잘 차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 능력을 보시면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말했듯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예요. 네. 전체적인 예시로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약간 아론 람지 느낌이지 뭐 이스코나 외질 느낌이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론 람지가 딱 황인범 느낌이에요. 그래서 램지 같은 느낌을 내주는 게 황인범 선수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는 공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수미라고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박스 투 박스 그 중간에서 그 조율을 해주면서 경기 운영을 다 같이 해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주세종 선수가 주로 뛰는 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주세종 선수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물론 잘하는 선수이지만 우리가 이 벤투 전술에서 정말 앞으로도 더 강한 팀들 혹은 정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8강이라는 성적을 내고 싶다면 주세종 선수보다 더 좋은 자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네, 수비형 미드필드에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번째는 이제 콜롬비아의 라인업, 콜롬비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골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그대로 당연히 들어가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김승규 선수가 골키퍼에 들어가주고 오른쪽 백에는 똑같이 김문환 선수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 들어가고 김영권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권경원 선수가 뛰었는데 김영권 선수가 나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백에는 똑같이 홍철 선수가 나와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더블 볼란치에 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애매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정우영 선수가 나오는 게 더 벤투 라인업에는 정우영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황인범 선수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김승규가 나오고 홍철, 김영권, 김민재, 그 다음에 김문환, 그 다음에 정우영과 황인범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에 권창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윙에는 이청용, 오른쪽 윙에는 이재성, 그 다음에 왼쪽 윙에는 이청용,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는 손흥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벤투 감독님이 들고 나올 것 같은 콜롬비아전 라인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님께서 콜롬비아전 때 김승규를 골키퍼에 두고 김문환, 김민재, 김영건, 홍철로 포백을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블 볼란치로 정우영과 황인범 선수, 혹은 만약에 정우영 선수가 독감이 잘 안 난다고 하면 황인범이랑 주세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권창훈과 이청용과 이재성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렇게 셋은 뭐 자리가 어디로 가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에는 손흥민 선수를 넣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는 굉장히 잘해요. 예, 잘하고요. 네, 황인범 선수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라인업에 여러분들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는 거 기대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의성.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창의성을 못 보여줄까요? 왜 그럴까요?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대답을 드리기, 제 생각을 드리기보단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전술이 부족하다, 습관이다, 그렇게 안 커왔으니까 지도자들의 부족, 요수는 때 교육이요. 그러면 요수는 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창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본기 부족으로 안전하게 하려고만 하니까. 대한민국 유고 선비 문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창의적이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지 만들 수 있을까요? 경기장 안에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지도자보다는 스스로 하게 냅둔다. 그럼 벤투 입장에서 선수들을 그렇게 안 해줬을까요? 아니 벤투래. 과르디올라나 뭐 해외 선수들, 해외 감독들은 전술 짓을 어렸을 때 안 할까요? 위계 질서를 따지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 실패해도 격려하면서 시도하게끔 만드는 게 부족하다. 답은 없는 것 같다. 겸손 같은 것부터 없애야. 겸손을 없애야 하나요? 겸손을 없애면 창의성이 생기나요? 거만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 술 안 먹었어요. 예, 멀쩡합니다. 전술에는 답이 없지만 그 답을 강요하지 않는 교육이요. 이분은 채팅에서 블록할게요. JJKK님은 자꾸 가족분들에게 머저리드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제한 설정하겠습니다. 겸손과 건방진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보다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도창기보다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요구를 받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잘리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고응용부터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함. 특히 학원 축구. 저는 그건 좀 반대하고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들도 학교 정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영감도 받고 창의력, 사고력 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학교 정규 교육마저도 주입식이다 보니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거나 하는 문화가 형성이 너무 안 돼 있어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본인의 의견 혹은 본인이 뭔가를 말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독립국가잖아요. 독립을 한 국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엘리트를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엘리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독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보단 우리는 그냥 엘리트를 짜내는 식의 교육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그 영화 중에 실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기 바빠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간에 만들기 바쁘지 그 환경을 조성해줘서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라는 게 워낙 셌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많은 아이들이 감독님과 코치님만 바라보면서 자라는데 그 감독님과 코치님도 그 윗세대를 보면 감독님과 코치님을 보면서 자라왔고 어떻게 보면 축구부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지 세상과는 좀 많이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축구에만 몰입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축구에 대해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한 건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어린 선수를 저희가 이제 18세 친구들을 가리키잖아요. 제가 18세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가 18세 친구들을 가리키다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다른 학교에서 한 두세 명씩 왔던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와서 저희와 훈련을 하면은
저희 자체는 축구를 안 했던 친구들도 있고 축구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질서가 좀 없어요. 이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질서를 안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훈련장에 도착을 하면 뭐 다 같이 집합을 한다든가 뭐 단체로 이렇게 모여 있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공 개수만 세고 공을 풀어 놓으면 지들끼리 가서 패스를 하고 뭐 킥을 하고 이야기하고 알먹이든 게임하고 본인들끼리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냥 놉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도 하고 뭐 패스도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축구부에서는 그게 있기 어려운 거야. 왜냐, 시작하기 전부터 집합을 해서 빡세게 들어간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집중해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항상 시작을 하니까 저희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 이렇게 있다가 얘들아 이제 몸 풀자 해서 몸 풀어버리고 훈련에 들어가니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엘리트 축구팀들과 다르게 그런 어수선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거 운동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운동했을 때 운동의 강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운동 강도는 1에서 10이라고 하면 8에서 9 혹은 10까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건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했던 말 중 하나가 여기는 분위기가 딱 이렇게 엄격하고 잡혀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운동하고 간 기분이 안 든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 좀 충격적이었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있고 분위기가 강해야지만 운동을 했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운동은 제대로 한 것 같은 거야. 왜? 강도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8에서 10을 느꼈다는 거는 힘들었다는 거거든. 근데 운동을 했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다라는 거 자체를 분위기에서 느꼈다는 거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았고, 이게 참 어렵구나. 익숙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반대로 내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오는 아이들인데 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런 교육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의성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왜 창의성이 나오기 어려운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진짜 없는데 저는 그냥 많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가장 간단한 거, 본인이 주도적인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주도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들이나 이제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독이다, 내가 코치다라는 느낌을 안 줘도 충분히 그거를 느낄 수 있게끔 훈련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우리나라 문화적인 거고 역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해 보면서 훈련을 만들고 다 같이 고려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분위기 있는 대로 다 잡아가면서 창의적인 훈련들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때리는 것도 어쨌든 간에 많이 없어지고 있고 선수들에게 욕설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훈련장 분위기가 빡센 건 똑같아요. 열중샷을 한다거나 기합을 받을 때 뭐 이렇게 기합을 받는 듯한 느낌, 혹은 감독이 대화할 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딱한 거는 똑같아요. 야구부에 있던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저희 팀에 야구부에 있던 친구가 왔어. 지금까지 야구만 한 거야 야구부에서. 근데 본인이 팔꿈치인가 어디가 부러졌대. 그래서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본인 고등학교에 가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골키퍼가 되고 싶어서 축구를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이제 운동 그만해라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STB 축구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친구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 로봇처럼 말을 하는 거 보고 야 그렇게 하지마. 우리 쌤 이렇게 안 잡아먹어야 그렇게 하지마. 너 고등학생인데 무슨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래. 그러지마. 너 애야 애같이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되고 쌤한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슬펐어요. 이게 이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펐고 운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웃고 있지 못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본인이 웃긴 상황이 나왔을 때도 안 웃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진짜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창의성이 나오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훈련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훈련을 많이 만들고 엄격한 분위기를 만들면 창의적인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훈련을 만들지 않더라도 창의적이게 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저는 선수들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웃긴 말이지만 약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원투 패스 주고받고 여기 가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세션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5대1을 하더라도 정말 애들이 생각을 하면서 즐기면서 니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빡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군기가 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코치님이 더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 대부분 제가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할 때도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풀어주면 관리하기가 어렵대. 아이들을 풀어줘서 관리가 어려우면 지도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풀어줬어. 근데 풀어줬을 때 애들이 막 나가니까 풀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지도자의 능력 부족인 거지 풀어줘서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나도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 이런 토론들도 여러분들이랑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영상 올릴 때 댓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스롬님 가기 전에 이 찐따는 뭘 안다고 터는 거임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러분이 님이랑은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뭘 안다고 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가 많다, 제가 뭐 영국을 갔다 와서 이래서 경험이 많다 이런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서 저도 느끼고 싶고 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듣기 싫으시거나 제가 찐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거기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소주 4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도 같이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 지도자 코스도 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도 가리키면서 성인들도 많이 만나면서 똑같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제가 교육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이랑 물론 질문도 주고받고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주입이 좀 많았고 제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듣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듣는 걸 좀 많이 들어보고 있고, 저희 코칭 스태프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있고, 대학교에 교수 나가서도 아이들을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을 통한 대화도 많이 듣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확실히 유익하고,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라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 제가 자주 한다고 했고 자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 문도구님은 학부모님들 때문에 빡친 적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많죠. 많죠. 어떻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거 빼고는 잘 안 해요. 네. 저는 애초에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수랑 이야기를 해요.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주로 선수들이랑 이야기하는 편이고, 왜 내가 내 선수랑 이야기하면 되는 걸 굳이 학부모랑 이야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은 축구에 개입을 해주는 것보다는 학부모님은 반대로 그냥 이 아이의 인성이라든가 이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에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지,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과 코치가 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개입은 저는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구FC 요즘 흥행이라 성적 승상 상승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같은 구단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돈 문제, 취업 문제로 운동 그만두는 친구들 많이 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지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프로는 한때 아마추어였다라고 해요. 아마추어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누구나 도전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꿈과 목표를 향해 한 단계씩 나아간다면 그 꿈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좀 열심히 뛰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거의 6개월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대한민국 축구 봐주시느라 감사하고, 그리고 제 방송 또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조만간 재밌는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LP Train Like Pros.